네, 지금부터 한강버스 정식 운항 재개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는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 김선직 주식회사 한강버스 대표, 황갑복 SH 한강사업처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께서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겠습니다. 내일 11월 1일 09시부터 운항을 개시할 계획이고요. 그와 관련된 내용들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 보도자료에도 배포되었다시피 9월 18일 날 운항했던 시점에서는 저희가 11시부터 운항을 계속했고요. 이번에는 9시로 시간이 당겨졌다. 즉 계속 출근 시간을 향해서 조금씩 운항 시간대를 넓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6회 운항을 합니다. 상류에서 하류로 8번, 또 하류에서 상류로 8번, 그래서 총 16회가 되겠습니다. 소요 시간은 지난번과 같이 127분, 요금 동일하고요. 저희가 선박들이 2월 달에 처음에 두 척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그래서 겨울을 한강에서 나지 않았다는 걸 좀 고려해서 요즘에 그 안전이라든지 숙련, 훈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걸 고려해서 동절기에 선박가 또 선장님들의 운항에 대한 적응도 고려해서 3월부터 완전한 출퇴근 15분 간격 급행까지 포함한 노선 운항을 3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7시부터 저녁 22시 37분까지 운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정식 운항을 재개하면서 저희가 신경 쓴 가장 강조할 부분은 두 개의 포인트입니다. 결항을 없애겠다. 즉 선박에 대한 신뢰, 각 시간대마다 충분한 예비선이 항상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 컨디션과 상관없이 결항이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 이것이고요. 두 번째, 처음 운항할 때 다소 저희들이 선착장에서 그 승객들의 어떤 안내라든지 승하차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조절에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좀 지연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저희가 이번에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시에 도착하고 정시에 출발하는 정시성을 확보한다. 이것을 통해서 시민분들께 대중교통으로서 신뢰를 확보하고 불편을 제로화해서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노선은 변함없습니다. 7개 선착장, 전체 127분 중에 각 선착장별 이동 시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표인데요. 각각 승차 지점들에 따라서 일단 뭐 마곡에서 잠실, 그리고 잠실에서 마곡 방향마다 9시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주로 승객들이 지난번에 저희가 한 9일 동안 운행하면서 2만 7천여 명의 시민들께서 탑승을 해주셨는데 그때 수요를 저희가 파악해 봤더니 여의도, 뚝섬, 잠실, 마곡 이렇게 굉장히 많은 승하차가 있었고 이용객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변화된 시간표로 운항을 재개한다는 참고 자료로 소개를 드립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3월 이후에 저희들이 총 연말에 4척이 마저 들어오고요. 그래서 12척이 완비가 되면 동절기 또 숙달 적응 시간을 거친 이후에 3월부터는 저희가 평일 기준으로 32항차 총 2배로 늘리는 이제 완성된 시간표가 운영이 됩니다.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데가 이제 15분 간격으로 운항한다는 표시대가 되겠고요. 출근 부분, 퇴근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 1항차, 2항차 그리고 11항차, 12항차는 급행으로 마곡에서 마곡과 여의도 잠실만 출퇴근 시간에 운항하는 급행 노선이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지난 그 무승객 시범 운항을 실시하겠다고 발표드린 이후에 그동안 있었던 저희들의 어떤 훈련이라든지 개선 사항들, 노력들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8척 하이브리드 4척 그리고 정기 선박 4척까지 해서 총 300항차 이상 오늘도 훈련을 하고 있고요. 전체 코스에 대한 적응 또 저희가 주안점을 뒀던 건 선박을 똑같이 운항을 시켜서 승객을 태우지 않은 채로 운항을 시켜서 스트레스를 줌으로 해서 예방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사항들을 발견해낸다. 이런 지점에 중점을 둬서 300항차 이상 충분한 훈련을 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여러 가지
선박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 그리고 보안이 필요한 사항, 서비스 품질상 보완할 사항들을 다 완비 조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특징적인 것은 결국 선박과 선박에 대해서 그 운항팀이 마이십 제도라고 해서 담당 선박이 지정이 돼서 그 선박만 운행하는 것으로 한 개의 팀이 두 대의 선박만 지정을 받음으로 해서 숙련도 그리고 비상시 대응도 선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그쪽으로 저희들이 그 지정제를 새롭게 실시했기 때문에 어떤 비상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 선장들과 기관장들이 가장 잘 아는 선박의 컨디션으로서 바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예비 조치도 마련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훈련 추진 사항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봄부터 계속해서 안전과 관련된 비상시를 대비한 훈련들을 저희 본부와 한강 경찰대 또 순환 구조대 합동으로 여러 차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른쪽에 법상 규정되어 있는 퇴선 훈련, 소화 훈련, 사고 대비 훈련을 각 선박별로도 충실히 규정에 따라서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11월 중에 지난번 보도도 한번 있었는데요. 퇴선이 된 다음에 또는 승객들이 물에 빠지는 어떤 그거를 구조하는 그 상황들을 조금 더 규모를 넓혀서 하는 훈련을 11월 중에 합동으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다음 이상 그 무승객 시범 운항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최근 그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그 사고와 관련돼서 일단 앞장 잠깐 돌려보겠습니다. 예, 이 앞에 이 부분인데요. 세 건의 훈련 중, 즉 승객이 타신 건 아니고 훈련 중에 소소한 사고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것은 마곡 도선장, 즉 차고지 같은 것입니다. 승객들이 오가는 곳이 아니고 마곡 선착장 옆에 있는 도선장, 거기서 선박과 선박 간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체에는 이상이 없었고 선체 옆에 약간 미관과 디자인상으로 준비했던 LED 선 라인이 파손된 점이 발견이 됐고요. 이 사고 보고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CCTV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예, 다음 요즘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부분인데요. 부표와 충돌했던 성산대교 사고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그 사고 보고서입니다. 부표는 복구 조치를 완료해서 등이 들어온 상태로 지금 작동이 돼 있고요. 저 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작동 자체에는 문제는 없지만 이번 그 설치 업체 성산대교를 공사하고 있는 주관은 도기본이고요. 도기본 산하의 그 하청 업체에서 협력 업체에서 저걸 설치했는데 저희 한강버스 측에서 사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교체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 금주 중에는 협의가 완료돼서 이제 교체할 예정인데 현재도 기능상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시 사진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망원 선착장에서 배가 나오면서 부표를 충돌한 것이고요. 이 당시는 선작 무승객 시범 운항 중에 즉 훈련 중에 야간 운항 훈련 중에 있었기 때문에 선장이 두 분이 있었습니다. 숙련도가 높은 교육 선장하고 입사한 지 한 달여 된 이제 피교육 견습 선장이 있었고요. 당시에 견습 선장이 마지막 이제 차고지로 들어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견습 선장한테 조타를 맡기고 기존에 있는 그 교육 선장께서는 다른 교각 상황을 체크를 하고 있었고요. 피교육 선장이 운항을 담당했는데 당시에 야간이었고 또 비가 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박은 굉장히 조타실 가보면은 제어할 내용 계기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본인이 그 계기판을 보고 정면을 보다가 본인이 착오를 일으켰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당시 화면입니다. 부표 자체의 기능에는 조명이 들어온 걸로 봐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저희가 바로 보고 받자마자 확인해서 그쪽에 알려줬고요. 이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표의 무게 그리고 높이 때문에 그렇게 큰 부표랑 배가 충돌했는데 선박에 이상이 없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의혹 제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부표의 목적은 다른 중요한 시설과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즉 선박과 교량의 충돌 그리고 지금 공사 중인 현장이기 때문에 많은 바지선들이 떠 있어서 주의를 요하기 위한 기능을 갖고 있었고요.
부표는 기본적으로 물에 떠 있고요. 배도 물에 떠 있습니다. 즉 두 개의 물체가 부딪힐 경우에 한쪽이 약한 쪽이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즉 저희 배는 선박이 쌍동선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배가 아니고 양쪽이 튀어나와 있고 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 끌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 저희가 스크래치가 나 있는 걸 확인을 했고 선체 자체의 가동력에는 문제가 없는 선체 훼손은 없었다. 스크래치만 났었다. 그걸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화면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앞 장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고 날짜와 보고 일자 다음 날 10시에 제가 주식회사 한강버스의 운항본부장으로부터 즉각적으로 카톡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제기되고 있는 뭐 제보가 있었다는 보고는 카톡 보고 내용이고요. 제가 받은 보고와 같습니다. 그때 당시는 운항 선장이 그걸 카톡을 작성할 때는 등이 안 들어와서 내가 못 본 것 같다라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자가 왔었는데 저희가 보고를 받자마자 당시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강버스 운항이 개시되면서 저희가 한강에 172대의 CCTV를 수상안전 CCTV를 설치해 놔서 그걸로 확인을 했을 때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해서 제가 한강버스 쪽에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불이 들어왔다. 그 선장의 운항 미숙으로 보인다. 그래서 확인해서 본인이 인정을 하고 사고 보고서를 작성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지금 외부적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보고서는 초기에 초기 진술에 따른 보고서였고 그 다음 한강본부가 보고를 받은 이후에 거기에 대해 진협을 확인하고서 최종적으로 작성된 본인이 인정한 운항 미숙을 인정한 그런 그 사고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에 야간이었고 선박이 이동하는 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다음 날 바로 오전에 저한테 보고를 했고 그래서 보고 과정도 투명했고 그걸 확인하는 과정도 저희 본부와 한강버스가 긴밀하게 소통을 했고요. 결과까지 기록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뭐 은폐라는 또 얘기가 튀어나오는데 이 과정을 은폐할 이유가 없고 은폐할 수도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모든 선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기록을 남기게 돼 있습니다. 기록을 남기고 공개적인 대화를 하고 관련자들이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 나가서 부표 상태를 확인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은폐할 수 있는 건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러한 모든 건들을 저희들이 정비라든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인명사고 아니면은 승객을 태운 채로 저희가 사고 났을 때는 당연히 기자브리핑을 당연히 하고 보도자를 배포하지만 훈련 상황 중에서 일어난 사항들을 다 기자브리핑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은폐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세 번째 사고가 저기 그 그림 보시면은 접이한 훈련은 훈련 과정 중이기 때문에 접이한 훈련을 하면서 뚝섬 선착장 모서리에 배가 각도가 안 맞아가지고 충돌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선체에는 이상이 없었고 선착장에 그 난간이 약간 휘어진 상태가 좀 있었다. 그리고 선체 이상 없었던 게 아니고 선체 이건 수리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체가 감항성 즉 배가 정상적으로 운항하기 어려운 그 수리 사태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콤사라고 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검사가 완료되어야지 다시 운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사고는 그것까지 다 거쳤다는 그래서 지금 정상 운항에 투입되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앞에 보여주시죠. 저는 그 한강버스를 지난 한 달 동안 저희가 무승객 시범 운항을 했던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선체, 선박에 대한 안전, 고장에 대한 우려를 싣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줘서 예방적인 정비 요소를 찾는 그게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 선장과 기관장 즉 승무원들의 숙련도를 높이는 그 두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것들이 마치 한강버스의 운항 자체에 저희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한 또 이런 케이스들을 승무원들이 공유하고 주의하고 이 지점에서는 이 정도의 각도를 주의해야 된다 이런 걸 다 교육하고 공유하는 이런 과정을 위해서 지난 무승객 시범 운항에 한 달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 있었던 것이 마치 어떤 시민들에게 피해 가지고 운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좀 와전되고 있거나 침수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하고요.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운행하는데 차질 없이 저희가 준비를 했고 거기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 운항을 9시부터 재개한다.
저희가 운항의 그 책임과 안전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저희 서울시 주식회사 한강버스가 그런 확신 없이 운항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만 준비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 하지만 운항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사고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 설명드렸고요. 추가적인 질의응답 뭐 여기 나온 내용 말고라도 운항 재개 전에 뭐 제기된 얘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향신문 김은성 기자님. 선착장 있잖아요. 7개. 네. 그 선착장이랑 도교 같은 경우는 그 안전 점검을 누가 하나요? 거기는 해수부랑 행안부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한강본부가 합니다. 순서가 다르고 한강본부가 합니다. 예. 약간 발주도 하고 셀프로 안전 점검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선착장 도교 둘 다 말씀하시는 거죠? 도교 포함해서요. 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합니다. 예. 저 그리고 아까 저기 뭐지? 그 선박 지정제 출시한다고 했는데 이건 언제부터 출시하신 거예요? 훈련을 하면서 저희가 정확히 언제부터? 훈련 기간 중에 한 거죠. 우승객 시범 운항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예. 날짜 기억 안 나세요? 우승객 시범 운항이 9월 29일부터 했고요. 예, 9월 29일부터 하면서 우승객 시범 운항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십제도, 마이십제도. 네, 연합뉴스 윤보람 기자님. 이게 지금 무승객 운항을 한 달 정도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예방 차원에서 뭘 점검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이게 가장 최근 사고가 10월 20일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초반에는 좀 있었지만 막판에는 없었다면 이게 운항 재개에 대해서 뭐 믿음이 가겠는데 사실은 가장 최근에도 있었잖아요. 이거 어떤 점에서 뭐가 다 해결이 돼서 자신을 하시는지 조금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예전에 승객 태워서 운항하셨을 때도 수상 레저 하시는 분들이랑 좀 부딪힐 뻔한 적도 있었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업체의 계도가 아니라 이제 협조 요청하신다고 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일단 사고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선박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하신 게요. 자동차나 비행기, 지하철 이런 것들은 서로 접촉을 하면서 접촉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죠. 선박은 기본적으로 배와 선착장이 부딪히면서 접이안을 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박들을 보시면 배 바깥이 깨끗하지 않고 항상 긁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이 긁히는 부분은 그 방지공처럼 이렇게 고무라든지 튜브 같은 걸 뭐 타이어를 댈 때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박은 접촉을 하면서 출발하고 접촉을 하고 예인할 때도 접촉하고 밀고 하는 게 기본적인 시스템입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나왔던 그 접이한 과정, 밀리는 과정 이런 것들도 그 과정에서 선체의 자극이 그냥 저희가 접이안하면서 미는 거를 사고라고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딪혔을 때 그런 거를 사고로 기록해서 저희들이 교육과 앞으로 개선점에 착용하는 거지, 이것이 저희들이 그 선박 운항에 있어서 뭐 안전도를 좌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레저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수상 레저 활동에 있어서 미리 서울시 고시로 한강버스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는 금지 구역을 다 설정을 했고 그렇게 계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다 보니 거기에 적응을 아직 못하셨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적응이 못한 경우에 지금 뭐 계도와 또 단속까지도 계속적으로 할 거고요. 정식 운항이 되면은 이제 계도 기간을 지나서도 그 집중적인 단속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 선박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네, 국민일보 김용원 기자님. 네, 국민일보 김용원입니다. 그 접안 사고 말고도 뭐 부표랑 부딪힌 거랑 선박끼리 부딪힌 거 이렇게 두 건이 더 있었는데 뭐 영국 리버버스나 다른 수상 버스들의 경우 이런 사고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나 아니면 꼭 그런 사례가 아니더라도 다른 뭐 선박 간에 이런 사고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지금 이 한 달간 시범 운항한 동안 사고가 난 게
적은 숫자라고 뭐 비교할 만한 그런 근거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 기록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해외 사례라든지 또 그런 걸 공개할 리도 없을 것 같은데요. 내부적으로 벌어지거나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요. 저희 운항을 담당하고 있는 그 선기장님들하고도 뭐 소통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새로운 선박이 들어왔을 때 선기장이 거의 적응을 하고 운항을 하면서 훈련을 하면서 뭐 긁히고 마찰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을 수리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박 자체가 마찰과 접촉을 통해서 접이안을 하는 그 특성을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한강 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모든 선박들이 다 그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요. 선박들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유람선이라든지 그런 배들을 이제 가서 관찰해 보시면 그 외면이 어떻게 됐는지 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또 보호 장구들을 어떻게 착용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거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럴드 경제 박병국 기자님. 그 질문 두 가지인데요. 초반에 이제 운행할 때 그 문제점으로 지적된 게 이제 그 시간 정시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10분씩 늦어지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한 30분씩 늦어지고 이런 것들인데 이게 그 시범 운항 과정에서 이제 보완이 됐는지 그리고 과거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질문 하나랑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사고 관련해서 이제 일부 선장들이 이제 좀 부담이 많아가지고 그만두기도 했다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많이 이제 그러니까 뭐 관뒀는지 좀 여쭙게. 그거는 숫자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먼저 앞에 답변 드릴게요. 네. 정시성 그때 저희가 9월 18일부터 9월 28일까지 운항할 때 시간을 지연시키게 된 계기는 사실 접이안에 대해서도 약간 시간 소요가 좀 더 걸린 부분이 있었고요. 선착장에 접이안할 때 그리고 우리 승객들을 안내하고 태우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됐어요.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시민들께서 찾아주셔서 저희들이 번호표를 배부하고 내리는 만큼 또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파악해서 하는 시간들이 좀 걸렸고 줄 안내를 하고 또 조심스럽게 또 탑승하고 또 처음 탑승이기 때문에 혹시 또 탑승 과정에서 사고가 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많이 긴장되고 또 주의하느라고 시간이 걸렸다. 근데 그걸 저희들 총 9월 29일까지 그 11일 기간 그중에 운항한 건 9일인데요. 9일 동안 많이 적응이 됐던 상태였고 그래서 이번에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일단 뭐 선박의 속도라든지 그 주행과 관련돼서의 시간 소요보다는 접이안에 대한 숙련도는 훨씬 높아졌고요. 300항차 이상 훈련을 하면서 그리고 그 선착장에서 시민들 탑승 안내에 대한 노하우도 저희들이 축적하고 지금 계속 같이 교육하고 공유하고 있어서 거기서 단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시간 127분 안에 각 지정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정시군항 이전에 한 명 퇴사하신 적 있고요. 아까 전에 그 사고하면 잠깐 좀 띄워주세요. 그 부표 충돌했던 앞에 그 앞에 사고 보고서 이때 담당했던 선장님이 10월 21일 날 회사를 떠나셨고요. 그래서 총 2명 그만두셨습니다. 선장님은. 네. 뭐 여러 가지 개인 사정이 있는데요. 사실 이 사고 관련된 선장님께서는 본인이 9월 초에 입사하셔가지고 피 견습 선장으로 이제 교육을 받다가 또 뭐 사고까지 겪으면서 본인이 내수면 운항은 본인한테 뭐 맞지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예. 마음이 좀 무거우셨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예. 네, 뉴델리 김승원 기자님. 운항 시간표로 띄워주세요. 예. 저번에 이제 운항 중단할 때 다시 재개하게 되더라도 전기 버스는 좀 뒤에 운항을 시작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운항한 거 보니까 전기 버스는 이제 완속 급행 둘 다 하셨더라고요. 여전히 네, 전기 버스는 이제 운항을 안 하는 건지 여쭙니다. 8척이 전부 다 투입됩니다. 그래서 전기 버스도 다니고요, 하이브리드도 다니고요. 예. 그러니까 두 개의 배가 한 조로 한 항차를 담당해서
항상 예비선 기능을 서로 하면서 그날 충분한 뭐 1시간 이상의 정비를 2배가 다 거친 다음에 그 순서에 따라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배를 타실 수도 있고 하이브리드 배를 타실 수도 있고 이거 항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전부 다 투입됩니다. 8척이. 네, 그때는 하이브리드 4척이 투입됐고요. 전기배는 숙련 과정, 훈련 과정을 좀 거치 예비선으로 좀 빼놨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8척이 전부 다 투입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님. 예, 그 본부장님 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우선 드릴 질문은 이 부분 좀 여쭤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원래 정식 운항 한 달 전에 하시기 전에 기자 설명회 하실 때도 안전 관련 훈련들 다 모두 마쳤고 해수면에서의 훈련을 충분히 해서 사고 가능성 별로 없다 안전하다 설명을 해주셨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달간 사실 실제로 보면 훈련이 필요했던 거고 훈련 상황 도중에도 실제 사고들이 발생을 했던 건데 사실 뭐 얼마나 고생하는지 잘 알지만 정식 운항을 미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 하나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그 민주당에서 지적하면서 부표 사고가 좀 언론에서 많이 다뤄졌었는데 당시 지적 중에 보면 선장 그 이제 지금 그만두신 그분이 노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보고서 한번 띄워봐 주세요. 네, 질문 계속 하시죠. 역광으로 인한 시력저하 이런 것도 사실 지형적으로 피할 수 없는 지점인 것 같은데 이게 그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맞는지 의문이 하나 들고 이렇게 되면 다른 선장님들 뭐 시력 검사가 뭐 충분한 건지 자격이 좀 괜찮으신 건지에 대한 의문이 또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 그 본인이 직접 작성한 거고요. 거기 보면은 역광으로 인한 시력 저하 및 노안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저희들이 뭐 어떤 그 사정을 은폐하거나 지어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본인이 작성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게 나왔던 거로 기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천 및 야간의 짙은 어둠 그 한강 변에서 한강을 바라볼 때랑 한강 안에서 배를 타고 운항을 해보면요 생각보다 그 시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간섭 조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그때 그 선장 이 CCTV 아까 전에 그 화면에서는 되게 선명해 보이지만 실제 운항하는 조타실에서 봤을 때 비도 내리고 있었고 밤이었고 당연히 보일 거라고 우리는 영상으로 봤거나 사진으로 볼 때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조타실에서 환경이 그렇게 고려할 점이 너무 많고 그 빛의 간섭이 많다. 그래서 야간 운항이 되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런 점은 다시 이번에 한번 발견된 건데 거기에 플러스 기본적인 그런 야간 운항의 어떤 어려움 플러스 어떤 휴먼 에러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이제 비숙련 또 견습 선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가지 긴장도 있으셨을 거고 다른 거를 챙기셨을 수 있으셨을 거고요. 그런 사정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야간 운항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저녁까지 운항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선장님들이 그 유념하고 주의하시겠지만 뭐 다른 뭐 야간 운항과 관련된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정식 운항에 재개되는데 투입되는 선기장님들은 기본적으로 다 숙련도가 있고 충분히 그 훈련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케이스로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식 운항 서두른 것 같다는 말씀은 국정감사에서도 저 시장님께서 여러 차례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2월 27일 날 선박 2척이 하이브리드 선박 2척이 처음 들어왔고 그 선박을 가지고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승객을 태우지 않고 2척을 가지고 훈련을 했고 그리고 또 6월부터 8월까지 시민 5,500명을 태우면서 또 승객 체험 운항을 했고 그리고 동일한 배가 이제 2척이 3, 4호선이 올라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박에 대한 신뢰는 저희가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그 정기 검사를 다 모두 마쳤고 또 해상에서 테스트 받은 선박이기 때문에 선장님들의 여기 숙련도가 중요한 것이지 선박에 대해서는 이미 공인기관의 검증을 다 마치고 테스트 증서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다소 선박에서의 에러가 이제
기계적인 오류들이 발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놓친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걸 보완한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그거를 완벽하게 좀 잡는 시간을 이제 가졌고요. 그래서 11월 1일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준비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팩트 정소영 기자님. 네, 더팩트 정소영입니다. 그 견습 선장은 한강버스 재운항 때 투입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선장 숙련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평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좀 제대로 돼 있는 건지 어떻게 평가 기준을 세우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숙련도가 떨어지는 견습 선장님들은 투입되지 않고요. 이번 그 11월 1일 날 정식 운항 재개 때는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 운항하셨던 분들, 6개월 이상 근무하셨던 분들이 한 30% 정도 되죠. 예. 그리고 3개월 이상 충분히 그 실제 운항 훈련도 받고 운항도 투입되고 이번에 무승객 시범 운항까지 하시는 분들이까지 하면 한 70% 됩니다. 그래서 그 70% 범위 내에 있는 운항 경험이 있는 선장님들이 한강버스를 운행했던 경험이 있는 선장님들이 이번에 정식 운항에 투입되고 나머지 30% 정도 되는 비숙련 견습 선장님들은 더 훈련을 할 겁니다. 하고 나서 투입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척이 또 배가 올라올 거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계속 인원을 맞춰서 뽑고 훈련하고 하는 과정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헤럴드경제 박병국 기자님. 아까 전에 이제 그만두신 분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내수면은 미숙지. 사고 선박 예, 실제로 하셨던 미숙지 분. 않다. 예. 지금 선장 중에서 이제 그 내수면 그 운항하신 경험 있는 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예,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차이가 그 바다랑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거예요? 제가 그 선장님들하고 소통할 때 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다보다는 운항 환경이 좋다. 왜냐하면 저기 조류가 세지 않기 때문에 물이 잔잔하기 때문에 그리고 선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접이안할 때도 그렇고 그런 점은 강점인데 한강의 특성상 교량이 많고 또 수상 레저 예측하지 못하는 작은 수상 레저 선박들이 튀어나오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주의할 사항이고 다른 기본적으로 운항 환경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는 게 대다수 선장님들의 말씀이었고요. 이번 사고를 과정에 계셨던 견습 선장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뭐 본인이 자기는 이쪽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을 하셨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는 말씀을 한 겁니다. 한겨레 신문 박현정 기자님. 네. 그 아까 전에 수상레저 기구에 대해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뭐 6명 그리고 지금 11월에 채용을 해도 15명.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원에 크게 모자랐다는 걸로 저는 사실 확인했고 그게 또 국감장에서도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갑자기 메우실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 아마 대규모 그 훈련은 뭐 기존의 인명 구조나 여러 가지 탈출 훈련이 거의 뭐 10명 정도 아주 보여주식으로 조금 하셨기 때문에 그걸 계획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그것도 운항을 하기 전에 이미 완수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3가지 사고를 공개를 하셨는데요. 그럼 한 달간 운항 동안 이 사고가 모두 3건이 다인 건지 궁금하고 지금 보고서를 보면은 발생 시점하고 보고 시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당일날 보고가 된 것도 있고 오후 3시인데 그 다음 날 된 것도 있고 그러면 이 사고의 그 보고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럼 이 사고가 어떤 유형인지 그러니까 뭐 지금 진술서도 있고 시에서 조사하신 것도 있는데 어떻게 객관적인 사고 조사를 담보하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수상보안관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국감장에서도 뭐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연초부터 뽑고 있는데 요즘에 그 좀 약간 구인난입니다. 그래서 보안관에 응시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고 자격 요건을 맞춰서 저희가 자격 요건이 좀 까다로웠는데 그러면서 그 채용이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번에 신규로 또 채용돼서 15명까지 확보되는 근무조로 일단 운영을 하고 계속해서 추가로 그 28명을 채우는 쪽으로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상 보안관이 없으면 한강버스가 운항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정했던 그 최대 인력 28명을 채용해서 구성하는 게 저희들이 좀 더 촘촘한 안전망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적인 애로사항으로 못하고 있는데 근무조 편성과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저희 한강본부의 그 인력들과 항해직들이 있기 때문에 계도하는 역할, 그리고 또 실제로 단속까지 가는 역할, 또 CCTV를 통해서 추적해서 저희가 단속할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서 그 공백을 좀 메꾸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인원 재난안전실 순환사고 그 건은요. 제가 담당자로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순환사고 훈련의 대상은 시민이 아니고 그 선박을 운항하는 운항 관계자입니다. 그래서 1,000명을 태우건 2,000명을 태우건 거기에 있는 승무원들이 화재가 났을 때 아니면 퇴선 명령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안전하게 안내하고 구명조끼를 입히고 이런 거를 훈련하기 위한 숙련도 훈련이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샘플로 몇 분의 그 직원들이라든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물에 빠지거나 하는 걸 샘플 테스트를 하는 거죠. 199인승 배기 때문에 199명을 모두 다 물에 빠뜨리는 훈련을 해야 되지 않고 뭐 10몇 명 갖고 했다라는 저도 보도를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선상에서 하는 다양한 저희들이 이런 훈련을 지난 수십 년간 한강에서 이크루즈도 했고요. 올해 처음으로 이제 한강버스를 가지고 했는데 그럴 때 이크루즈에 탑승할 수 있는 200명을 다 물에 빠뜨리는 훈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훈련과 실제 상황의 그 차이의 갭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인원이 적정한 훈련 인원이냐는 판단은 뭐 개인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통상적인 예에 따라서 한강에서의 훈련을 그 정도 규모로 했다라는 거. 하지만 뭐 그런 지적이 또 있을 수 있어서 조금 더 인원을 늘려보겠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훈련입니다. 예, 실제 상황과 훈련의 간극을 거기에 숙련도가 필요한 건 시민이 아니고 승무원들이고 그분들의 훈련 횟수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물에 빠지는 역할을 하는 시민들의 숫자가 훈련의 질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프로세스는 아까 그 보고서는 한강버스에서 작성이 된 게 맞고요. 사고가 나면 일단 유선으로 다 보고를 합니다. 유선이라든지 문자로 보고를 하고 정리된 것들이 완성되어 다듬어지고 사실 확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사고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본부장인 저라든지 아니면 저희 한강본부의 그 한강버스를 담당하는 부서의 뭐 부장, 과장에게 연락이 오고 저희들이 또 공유하고 거기에 대해서 톡방을 만들어서 논의하고 확인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예, 그런 보고 프로세스에서는 지난 앞서 그 사고 3건도 큰 문제는 없었고 통상적으로 하던 과정을 통해서 대응을 했고요. 선박의 가망성에 대해서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느냐에 대한 안전도 확인은 기본적으로 주께서 한강버스에도 전문가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보고 문제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을 거로 판단될 경우에는 콩사까지 가서 수리를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일반적으로 하는 선박에 대한 사고, 정비 이런 프로세스 똑같이 거치는 겁니다. 뭐 특별하게 다를 것도 없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개 정도의 질문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니다. 네네.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다 빠뜨려서 훈련하라는 게 아니고 안전 전문가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10명을 대피했을 때랑 100명이 있을 때랑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갑자기 10명 하고 나가지고 100명 막 튀어나오고 이런 상황이면은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렇고 저희가 그거를 100명을 빠뜨려가지고 훈련을 시켜라라고 지적한 게 전혀 아닌데 그래서 오인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천원을 네, 뭐그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쟁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추가로 훈련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이병훈 기자님 질문. 예, 저기 마이 10제도 운영하신다 그랬는데 사실 운항 초기에는 뭐 2척 가지고 훈련한 뒤에 동일한 배가 뭐 배치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결국 마이 10제도를 운영하는 게 조금 초기 설명 취지랑 배치되는 것 같은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동일한 선체와 동일한 추진체를 가지고 있는 선박 4척이었기 때문에 선장님들이 1, 2호선에 적응한 다음에
1, 2, 3, 4호선을 돌아가면서 운항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뭐 선장님, 기관장님 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했고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뭐 조금 더 마이십제도로 지정제를 충분히 했었으면 좋았겠구나 하는 게 결과적으로 뭐 아쉬움이 있습니다. 당시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자동차로 치면 차종이 다르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했고 한강버스의 선박 자체의 구조가 다른 선박에 비해서 뭐 굉장히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그렇지 뭐 대형 선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선장님 그리고 기관장님이 1, 2호선을 통해서 충분히 적응하고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각 선박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번에 발견을 했고 그런 점에서 마이십제도로 뭐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추가 질문 있으신 분은 본부장님께 별도로 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일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두 분만 받고 네,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MBN 이곤영 기자님 먼저. 궁금한 게 그러니까 10월 그 앞서 300회 정도의 훈련 반복 운항 훈련 과정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발생한 3건이 그러니까 굉장히 좀 특수한 상황 하에서 벌어진 어떤 좀 그런 사고인지 아니면은 뭐 예측하지 뭐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고인 건지 뭐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3건 뭐 하나는 배와 뱃길이 접이안을 하는데 조류가 강해져 가지고 마곡도 선장에서 배가 밀려서 접촉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류가 거기 세다는 걸 이해를 해서 선장님들이 다 같이 공유했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주의할 부분이라고 생각 들고요. 100%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런 우려가 이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걸 같이 학습하고 주의하는 그런 노력들 그런 것들이 계속 보강되고 있으니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부표 충돌 요건은 좀 굉장히 예외적인 사항이어서 아까 그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진으로 봤을 때 왜 저걸 피하지 못했는가 정도로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고요. 다른 부표와 작은 또 저희들이 부표들이 있는데 부표와 밀리는 사고들이 없었는데 그래서 요건 약간 기계적 결함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적인 특성의 문제가 아니고 휴먼 에러의 특성을 좀 더 강하게 띠고 있다고 본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 한강에 있는 이런 그 부표를 비롯해서 여러 시설물들에 대한 이해는 선장님들이 다 지금 충분히 운항 과정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인지하고 운항에 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뭐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이안 할 때 요거 했던 것도 요것도 견습 선장님이 겪었던 일인데요. 교육 과정에서 발생 잘 뭐 교육을 통해서 이제 좀 피하는 과정인데 뭐 특별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교육들 더 철저히 해서 실제 운항에 투입되기 전에는 이런 일 다 뭐 수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럼 마지막으로 KBS 김우중 기자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견습 선장님과 관련해서 계속 좀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키를 잡을 수 있는 선장님의 총 인원과 그 안에서의 시니어 그러니까 뭐 교육을 할 수 있는 시니어 선장과 견습 선장의 비율이랑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실제 운행에 투입이 됐을 때 이들이 어느 비율로 이렇게 투입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좀 뭐 자료가 좀 있으면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울려서 그 지금 한 달여간의 이 300회 넘는 훈련 가운데서 이 과정 중에서 본부장님이 파악하셨을 때 드러났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울러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좀 하셨는지 좀 이 두 가지 앞에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문제점? 그러니까 가장 크게 좀 문제점으로 다가오셨던 게 새롭게 발견된 문제점들 가운데서 이 300회 이 훈련을 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크게 생각했던 문제점이 무엇이었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뭐 이제 방책을 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아울러서 마지막 이 CCTV도 좀 영상으로 좀 공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좀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선장이 현재 총 18분이 계시고요. 예, 18분 중에 16명이 우리가 승무원 선장
그 선체에 따라서 좀 틀린데요. 하이브리드는 사실 18명 모두가 숙련도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정기 선박은 7분이 숙련도가 있다. 뭐 이렇게 지금 한강버스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11월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11월 1일 날 견습 선장은 투입되지 않습니다. 투입되지 않고 3개월 이상 훈련이 돼 있는 선장님들이 투입된다 이렇게 말씀을 명확히 드리겠습니다. 계속 다시 말씀드리지만 12척의 선박이 지금 다 들어온 것이 아니고 8척만 있기 때문에 앞으로 4척이 더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계속 그 선장님들과 기관장님들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채용되면 예비 선박을 활용해서 운항 시간 또는 운항 이외의 시간에 이 견습 선장들이 훈련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 배들이 올라오면 또 그 배를 운항할 수 있도록 인원을 맞춰 나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범 운항을 거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뭐 가장 시민들께서 저희 관점보다는 일단은 시민들께서 우려를 하시는 부분은 계속 그 잔고장들이 발생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가 가다가 갑자기 내려야 되고 또 제 시간에 오기로 했는데 배가 취소됐다 그러고 이런 것 불편사항들을 없애는 게 서비스 최고 마지막 부분에 있는 뭐 그 공급자로서의 어떤 우려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맨 끝에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국 수요자 입장에서 믿고 탈 수 있는 배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선박이든 선장의 숙련도건 아니면은 항해의 여건, 한강이 갖고 있는 항해 여건이든 어떤 시민들께서 관심이 있는 건 내가 타고 싶은 배를 제 시간에 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그 목적지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박에 대한 그 예방적인 스트레스를 통해서 선제적인 취약점들을 발견해서 다 정비하고 교체하고 이런 것들을 했고 그리고 선장님들의 숙련도 그런 사고 과정들 접촉 과정들을 겪으면서 숙련도를 이제 서비스 실제로 투입되기 전에 완성도를 높이는 거 그리고 한강이 갖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은 궁극적으로 서비스 품질 만족도 뭐 신뢰 불편을 없애는 거 뭐 이런 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CCTV 공개 관련해서는 뭐 대변인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은 앞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